동물의 피를 준비한 거. 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서운 피 주면 살 것 같거든. 여러 명의 피를. 여러 명의 피를 항상 먹었습니다. 와, 아 들어오세요 뭐 이런 거. 아이, 그건 좀 하고 가. 뭐 이런 건 아닙니다. 호객행위는 없어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여러분 헌혈 다 해보셨죠? 그럼요. 당연하죠. 저는 이제 수혈 처방을 매번 하다 보니까 이 헌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느끼고 있어서 맞아요. 그때 좀 했습니다. 근데 예. 평소 자주 못하는 게 너무 좀 미안하고 안타깝고 좀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대한적십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헌혈에 대해 알아보고 네. 뭐 오해도 좀 풀어보고 네. 지식도 좀 전달해보고 하려고 네. 합니다. 네. 여러분 최초의 헌혈과 수혈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때 이낙준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했어요. 17세기. 어. 그것만 딱 기억나요. 기억력 좋은데? 예, 예. 17세기 네,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 건강한 개가 있으면은 걔한테 일부러 피를 내. 그 다음에 이제 피를 얘한테 한번 줘보자 라고 해가지고 17세기 영국의 로어라는 의사가 네네. 개들한테 실험을 해본 거죠. 그냥 랜덤으로 한 거죠. 랜덤이죠. 그냥 뭐 해보자. 그냥 애랑 애 어, 같은 종으로 그냥. 예. 같은 종일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런 거는 네, 기록이 네. 없어요. 아, 그땐 네, 개면 네. 개야 그냥.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해봤어. 그랬더니 피가 나면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점점 출혈성 처지면서. 쇼크에 빠진 애가 네. 다른 개한테서 수혈을 해주니까 살아난 거예요. 오 좋다. 그래서 이게 의학적으로 최초로 출혈성 쇼크를 살려낸 케이스입니다. 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그 소식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해요? 무서운 생각. 당연히 야 이거 사람한테도 피를 와, 넣어봐야겠다 하는데 진짜 무서운 생각이다. 진짜 무서운 당연히 생각이다. 사람끼리 해야 될 것 같잖아. 예. 근데 이때는 이거는 흡혈귀나 할 짓이죠. 어떡- 우리한테 이 존귀한 존재의 피를 어떻게 남한테 줘? 어. 내 영혼을 나눠주는 건데 그렇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동물의 피를 줍니다. 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무서운. 프랑스의 드니라는 의사가 네. 시도를 했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 프랑스가 이제 세계 중심이었거든. 과학이 제일 발전했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동물 피를 줬습니다. 와, 진짜 끔찍하다. 이거 뭐 직방이죠. 뭐 진짜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죽었을 것 같은데. 여기 죽었다. 네. 죽었겠죠. 죽었겠다. 예. 근데 살았습니다. 어? 어떻게 살았냐? 어. 이때 주사위가 후졌거든. 많이 못 줘요. 그렇지만 이후로 몇 번 해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심해. 많이 넣으면 죽죠. 예. 보통 우리가 지금 와서는 상식적으로 네. 동물 피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람 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이때는 역시 피를 사람한테 주는 건 안 된다. 의학계와 종교계가 합심해가지고 이걸 금지한다. 금지. 그러다가 이제 150년이 흘러요. 그렇게. 음. 근데 누군가는 계속 해보고 싶었을 거 아니야, 솔직히. 그치. 금지가 돼 있지만 네.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피나서 죽는데 그러니까. 피 주면 살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런던의 산부인과 의사인 브룬델이라는 사람이 산모들이 출혈 심해서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특히 산모들은 출혈성으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사망하시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산부인과 의사가 한 건 어찌 보면 필연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지. 이때는 혈액형을 몰라. 무섭다. 그리고 피를 한 번에 주기도 겁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브룬델이 제자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피를 십신일반합니다. 랜덤 뽑기해서 모아. 그냥 피를 줘. 여러 명의 피를. 여러 명의 피를 한 섞었습니다. 와, 이러면은 다 죽었을 것 같잖아. 이걸로 사는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그거 정말 운이 좋은 거다. 운이 좋았고 받는 사람이 AB형, AB형이면 살 수 있지. AB형. 받는 사람이 AB형이면 모든 혈액형을 다 받을 수 그 여러 있잖아. 명이 다 막 O형이고 이러면. 뭐 O형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살아납니다. 와. 그러니까 이걸 해보고 싶다라는 게 생기겠죠. 당연히 네. 살아나니까. 그러다가 1900년에 오스트리아의 란트 슈타이너라는 분이 혈액형을 발견합니다. 그때까지의 그 잘못되었던 상식. 그러니까 아픈 사람의 피는 이게 응집이 될 수 있지만 건강한 사람끼리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건강한 사람끼리 해도 결국 그러니까 응집이 되는 거야. 해보면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어. 여러 가지 검체를 가지고 해보다 보니까 어.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확인해요. 이때는 A, B, O가 아니고 A, B, C형으로 나뉩니다. C형이 지금의 O형인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좀 더 항원항체에 대해서 연구가 되니까 그때 이제 이게 더 나뉜 건데 어쨌든 이 연구가 진행이 되고 1907년에 이 연구를 적용해서 미국의 루벤 오텐버그라는 사람이 125명의 환자 중에 단 한 명도 수혈로 인한 사망사고 없이 다 살립니다. 대단하네. 이게 사실 현대적인 헌혈과 수혈이 시작이 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ABO식 혈액형을 발견한 란트 슈타이너 박사님의 업적을 기려서 국제 적십자사 연맹 그리고 세계 보건기구 국제 헌혈자 조직 연맹 국제 수혈학회에서
란트 슈트와이너 박사님의 생일인 어. 6월 14일을 세계 헌혈자의 날로 제정합니다. 중요한. 우리나라도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가 네. 차원에서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그런 걸 위해서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을 어. 법정 기념일로 아, 법정 지정했습니다. 기념일로. 네, 이미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헌혈과 수혈이 언제 시작됐을까? 우리나라.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는 좀 늦게 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우리나라 좀 늦었을 뭔가 것 같다. 아무래도 여기 뭐 글쎄 전쟁? 전쟁 때. 되게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음. 아까 전쟁이라고 하셨는데 음.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헌혈과 수혈이 시작된 거는 1950년 한국 전쟁 때입니다. 당장 부상병들 수술도 해야 되니까 이제 외국에서 파병 의사들한테 선진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외국에서 유엔군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군대만 보낸 게 아니고 의사도 보내고 그렇죠. 심지어 의료선도 보내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도와줬거든요. 음. 이때 수혈도 거기서 배운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혈액 보관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배운 거고. 근데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되니까 미국이 이제 지원해주던 혈액을 국내에서 더 이상 뭐 작업하기 어렵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어떻게 되겠죠. 이거 네, 당연히. 국내에서 작업하려고 1954년에 국립혈액원이 개설이 됩니다. 1954년에 그게 생겼구나. 근데 이때 우리나라 진짜 가난했잖아. 그렇죠. 전쟁 후고 게다가. 너무나 가난할 네. 때잖아요. 뭐 전쟁으로 다 이제 사실 황폐화됐죠. 산천이 다 황폐화됐는데 네. 근데 이게 밥 먹는 것도 힘든데 누가 와서 헌혈 좀 하시죠 하면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 진짜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약간 괜찮나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 약간 거리낌이 있었겠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지금이랑 다르게 매혈이 가능했습니다. 혈액을 사고 파는 걸 말하는 거죠. 피를 뽑으면 돈을 줘. 이때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듭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려고 사람들이 몰리는 거죠. 음. 1955년부터 3년간 이제 공혈자, 그러니까 네. 이제 피를 제공한 사람 5,400명 중에 60%가 학생 또는 무직자였대.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내 생계를 유지하는 그렇네. 그런 네. 수단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액의 질은 떨어지고 이 매혈자분들은 내가 피를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이게 적절한 그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네, 사실은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공자의 건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담보가 안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건강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헌혈하면 원래 원칙이 전혈은 8주 후, 그렇죠, 그렇죠. 성분 헌혈은 2주 후에 다시 할 수 있는데 이때는 막 돈을 벌어야 되니까 몰래 막 이렇게 가서 막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어떤 대학생은 학비 때문에 혈액을 계속 팔다가 만성 빈혈로 사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 계기로 당시 언론에서 이를 사회 문제화하고 국립혈액원에서 야 이거는 큰일 난 거지. 그러니까 엄청난 이건 공경에 좀 문제가 빠지게 되지. 됐죠. 그래서 이제 보건사회부에서 세계 각국의 혈액 사업 실태를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취합을 해서 혈액 사업 시행의 취지를 이제 감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혈액 사업을 이제 대한적집사사로 이관을 한 거죠. 그래도 매별 문제는 사실은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돼야 해결이 됩니다. 근데 1960년에 혈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뭘까요? 1960년. 그때면 현대사를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4.19 정도? 네. 4.19 네. 맞습니다. 그때 시기가. 그때 사람들이 네. 진짜 많이 다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사실은 4.19 혁명이란 어떤 민주 운동을 하려다가 다친 거니까 병원에 사람이 막 몰립니다. 혈액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걸 사람들이 서로한테 알리거나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내 피 내가 제공하겠다. 학생들이 그때만 해도 매열이 아주 좀 많았는데 그냥 무상으로 그 당시에 무상으로 제공을 한 거죠. 시민의식이 이걸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계기만 마련이 되면은 헌혈자들이 그러겠네요. 늘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겠네요. 전혀 라는 인식이 몰랐어요. 생겨서 이제 헌혈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헌혈의 계기가 좀 바뀌게 되는 그렇죠. 사건이었네.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어. 사실 그 단체 생각도 바뀐 거죠. 그래서 대학교나 사회 단체들에서 단체로 헌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본격적으로 헌혈 운동이 시작이 되고 이제 언론에서도 헌혈 건강에 해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헌혈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면서 헌혈자가 크게 증가를 하게 돼요. 매혈이 계속 문제가 됐잖아요. 이제 매혈이 줄이고 싶어서 헌혈 운동을 벌이고 했었는데 이게 드디어 효과를 보게 된 겁니다. 굉장히 좋은 어떤 선순환의 전환이 선순환이 일어났네. 돌았죠. 예.
그리고 1974년에 드디어 대한적십사사가 매혈을 완전히 중단을 하고 오직 헌혈로만 피를 받아서 공급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상 증액이나 뭐 혈액원 증설이라던가 뭐 이런 우리나라 첫 헌혈 관련 통계 작성 이런 분석도 하고 그래가지고 1974년에 헌혈자가 48,000명에서 와, 다음에 네. 53,000명 엄청 빨리 일어났네. 쭉쭉 늘다가 1980년에 23만 명까지 매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와, 계속 늘어나나요, 요즘도? 네. 근데 이게 헌혈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고령화잖아요. 아, 근데 헌혈은 젊을 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주는 사람의 건강이 가장 담보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주는 사람의 건강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 간당간당해. 어우, 안 되지. 그러면 안 돼요. 맞아요. 이거 못 합니다. 맞아요. 이거 되게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젊은 층이 줄어든다는 거는 결국에는 헌혈자의 수 자체가 이제 적어지고 있다. 이런 거. 그렇네. 그래서 우리나라 헌혈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은 당연히 20대입니다. 근데 20대 연령층의 실 헌혈자 수가 2021년 약 48만 명에서 2024년에 약 43만 명으로 9.84%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헌혈에 참여하는 이제 젊은 세대 인원 자체가 줄고 개개인이 많이 하더라도 인원 자체가 줄면은 당연히 그렇죠. 혈액 수급이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고 헌혈자는 줄는데 음. 고령화로 인해서 아픈 사람은 느니까 음. 수혈이 필요한 사람은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모든 세대가 함께 헌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아까 1980년에는 23만 명까지 맞아, 헌혈자가 23만 명까지 늘었다고 했잖아요. 음. 지금 몇 명 정도 될까? 지금 전혀 모르겠네. 전혀 여긴 네. 전혀 모릅니다. 한 뭐 7, 80만? 7, 80만. 네. 2024년 기준으로 285만 명이 넘었어요. 엄청 들었네. 어마어마하죠. 오. 이게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해준 덕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참여자 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 이게 남성과 여성의 헌혈 참여율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24년에 전체 헌혈 건수 중에 남성이 한 206만 건, 여성은 80만 건 정도로 28%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럼 이렇게 단순히 통계만 보면 여자들은 그러면 헌혈에 관심이 없나? 헌혈 안 하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헌혈을 하는 사람의 건강이 중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헌혈을 시도했을 때 부적격 판정을 받는 비율이 너무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약간 빈혈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체적일 원래 수도 본인이 있고. 빈혈이 있거나 저체중이 있거나 뭐 네.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 2024년 자료에 따르면은 헌혈 지원자 중에 이제 여성의 부적격률은 무려 23.5%. 6명이 오면 1명꼴로 안 되는 거죠. 남성은 7.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체중 미달, 빈혈, 철분 부족 이런 신체 조건으로 인해서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오히려 여성 한 분 한 분의 헌혈 참여가 더 의미가 있을 수도 그럴 것 있겠다라는 같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헌혈이 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도 할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럼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가깝고 이게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곳에 있어요. 맞아요. 되게 이렇게 좋은 데 있어요. 네. 너 가잖아요? 진짜 잘해줘. 맞아요. 막 여러분 한번 핸드폰 열어가지고 가까운 헌혈의 집을 검색을 해보시고 찾아가시면은 막 그렇다고 막 안 가려고 했는데 막 그런 건 아니고 들어오세요. 한번 하고 가 막 이런 건 아닙니다. 호객행위는 없어요. 그런 건 절대 없고 친절해. 친절하시고 되게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가서 뭐 실수할 일 절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몸이 안 좋지 않을까? 그런 검사해줘요. 건 다 부적격 거기서 앞에서 네. 먼저 피 검사 해줘요. 싹 다 네. 해가지고 걸러지기 때문에 그런 네. 걱정이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 그 작은 행동이 진짜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생명을 살리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일이 아닐까 그럼요. 싶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엔 좀 신기한 통계입니다. 헌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몇 번이나 했을 것 같아요? 아, 평생? 기록. 평생 동안? 기록. 기네스. 와, 글쎄 한 30번, 40번 하셨을까? 전 세계에서 헌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호주의 제임스 해리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헌혈을 1173회나 하셨어요. 잠깐만. 몇 살까지 사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오. 45년 동안 2주에 한 번씩 하신 건데
신생아 용혈성 질환이라고 산모의 면역 체계가 이제 태아를 공격하는 그런 아. 병에 이제 희귀 황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이분이. 아. 그래서 이분이 이제 헌혈하신 피로 연구해서 백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까지 도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